자식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어쩐지 그 아이가 더 멀게만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내 딴에는 걱정이라 건넨 말이 잔소리가 되고 반가워서 건 전화가 도리어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분명 똑같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은 왜 이토록 상대를 지치게 할까요? 곰곰이 짚어보면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그 아이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 알고 보면 그 아이를 가장 세게 떠미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김 교수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사랑을 더 쏟는 법이 아닙니다. 같은 사랑을 어떤 그릇에 담아 건네느냐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기하게도 담는 그릇만 바꿔도 자식이 제 발로 슬며시 다시 다가오거든요. 오늘 1시간 끝까지 곁에 있어 주시면 저녁에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이 조금은 부드러워지실 겁니다. 솔직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자식이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은 날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밥술을 뜨다가도 문득 생각나고 이부자리에 누워서도 혹시 연락이 왔나 싶어 손전화를 슬쩍 들여다보게 되지요. 그런데 거꾸로 그 아이의 하루 속에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스쳐갈까요? 이 물음의 답을 김 교수가 굳이 입 밖에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한 주 동안 자식과 목소리를 나누는 일이 몇 번쯤 되십니까? 자주 하는 편이면 댓글에 자주, 어쩌다 한 번이면 가끔, 거의 못한다 싶으면 드물게 이렇게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자, 이 시린 차이를 두고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저 아이가 유난히 무정한가? 오늘 김 교수가 가장 먼저 풀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오해입니다. 사실 이 차이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자식의 무정함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그 자체에 처음부터 새겨져 있는 성질입니다. 미국의 두 학자 뱅슨과 카이퍼스라는 분이 1971년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발달적 지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 삶이 미래로 이어지는 연장선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 쪽이 훨씬 더 많이 마음을 쏟고 그 관계를 훨씬 더 가깝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자식은 이제 막 자기 세계를 넓혀가는 사람이라 부모와의 거리를 부모만큼 가깝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나온 지 50년이 넘도록 세계 곳곳에서 같은 결과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입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40에서 60 사이 어른 633분에게 물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보다 자기 자식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매일 생각하는데 자식은 가끔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을 잘못 준 탓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자리에 앉는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니 그 기울기를 두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사실 하나를 내려놓으셔야 오늘 이야기가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인데 왜 짐이 되는가? 여기에는 한 겹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3가지 근본적인 허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대시와 라이언이라는 두 분이 오랜 실험 끝에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고르고 싶은 마음, 자율성입니다. 둘째는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마음, 유능감입니다. 셋째는 누군가와 이어져 있고 싶은 마음,
관계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채워질 때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고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 셋 중에서도 자율성이 유독 특별하다는 겁니다. 사랑만 듬뿍 받아도, 다시 말해 관계성만 채워져도 사람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자율성이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부모의 사랑은 관계성이라는 허기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방향을 정해주기 시작하면 자식의 자율성이라는 허기를 오히려 굶기게 됩니다. 사랑은 넘치는데 숨 쉴 틈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자식은 그 사랑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제 숨을 눌러서요. 이건 그냥 김 교수의 짐작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생 297명을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대신 결정해주는 집일수록 자녀의 우울한 마음은 더 크고 삶에 대한 만족은 더 낮았습니다. 그 까닭을 파고들었더니 바로 그 자율성과 유능감이 눌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지나쳐서 아이가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거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린 길로 끌고 오는 사랑에서 자식이 제 길을 걷도록 지켜봐주는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 교수는 5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식의 그 숨통을, 그 자율성을 지켜주면서도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손을 놓아주는 것, 눈을 바꾸는 것, 입을 다무는 것,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5분의 삶을 따라가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이신 한재원 선생님, 여수에서 평생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퇴직하던 날 제자들이 써준 편지를 아직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계십니다. 한 선생님께는 의사가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이름난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교사 월급 30년에 번 돈의 절반이 넘게 아들 학비로 들어갔지만 흰 가운 입은 아들을 볼 때마다 그 고생이 전부 보람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울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에 동네 진료소를 열겠다고요. 한 선생님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리느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애써서 거기까지 보냈는데 이제 와서 시골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니.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해야 하는 일만 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더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8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밤마다 뉴스에 의료 기사가 나오면 습관처럼 오려두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주려고요. 그렇게 오린 기사가 서랍 한 칸을 채울 무렵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낼 사람이 지금은 없다는 것을요. 전하지 못한 마음은 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걸까요? 8달이 지나서 한 선생님이 먼저 전화를 거셨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울었습니다. 한 선생님도 우셨습니다. 그 울음 사이로 8달의 침묵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솔직히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들은 결국 시골로 갔습니다. 한 선생님이 바라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요. 30년을 쏟아부었으니 아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명절에 아들의 진료소에 갔을 때 대기실에 어느 할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주셔서 우리가 삽니다. 그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여기서 웃고 있구나.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얼굴이구나. 자유를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려놓은 길을 걸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찾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이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나무가 이제 혼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좁은 화분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나무는 딱 그만큼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넓은 숲으로 내보내야 뿌리가 스스로 땅을 찾아 깊이 뻗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 정말 자식을 위한 말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린 그림을 지키고 싶은 말일까요?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나는 여기 있을게. 이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8달의 침묵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율성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한 선생님은 요즘 한 달에 한 번 시골 진료소에 가십니다. 아들이 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저 가고 싶어서요. 점심시간에 아들이 나와 아버지 옆에 앉으면 둘 다 말없이 나란히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을 놓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이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71살 남원에 사시는 오정림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 여사님께는 은행에 다니는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대우도 좋은 직장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은행을 그만두고 제과를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빵을 만들고 싶다고요. 오 여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우정 대학까지 나와 어렵게 들어간 은행을 빵 때문에 그만둔다니요. 하지만 대놓고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슬쩍슬쩍 물으셨지요. 이번 달 수입은 좀 나아졌니? 같은 과 나온 수진이는 벌써 과장이라더라. 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을 오 여사님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딸이 새로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완성한 케이크라고 했습니다. 상자를 여는 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님은 한 입 드셔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달지 않니? 그 네 글자였습니다. 딸은 웃으며 그래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로 케이크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이야기도 잡아 않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휴대폰으로 딸이 올린 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먹여주고 싶은 사람이 안 먹어줄 때 그 문장 앞에서 김 교수도 한참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랑을 손살에 치며 거절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꼭 짚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 어느 자리에 불이 켜지는지를 뇌사진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데 그 켜진 자리가 몸을 어딘가 실제로 부딪혀 아플 때 켜지는 자리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식이 무언가를 해왔는데 우리가 심드렁하게 넘기면 그 아이의 뇌는 맞은 것과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이지만 뇌는 정직합니다. 공자께서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평생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고른 길은 틀렸다고, 내가 하는 일은 부족하다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오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세상에서 가장 먹여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 마음을 네 글자로 밀어냈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 케이크 다시 한번 만들어 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딸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엔 덜 달게 만들어 볼게. 두 사람 다 웃었습니다. 솔직히 오 여사님이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빵집이 오래 갈까, 노후 준비는 될까, 이런 걱정이 새벽 4시에 불쑥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딸에게 건네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오늘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딸이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능감 기억하시죠? 내가 뭔가를 잘 해내고 있다는 그 느낌. 부모가 그걸 인정해 줄 때 자식은 비로소 제 발로 섭니다. 오 여사님은 요즘 딸이 들고 오는 빵을 맛보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건 참 맛있다. 혹은 이건 지난번 것이 더 나은 것 같구나. 달라진 것은 그 말 뒤에 늘 한마디를 붙이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매주 새로운 걸 만들어 보는 네가 참 대단하다. 딸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제일 먼저 먹여주고 싶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무언가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73 경주에 사시는 차상목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차 선생님의 딸은 결혼 5년 만에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왔지요. 동네가 좁아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시장에서, 경로당에서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따님이 돌아왔다면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차 선생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에게도 왜 이혼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잘 생각한 거냐 따지지도, 다시 해보라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신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그릇을 하나 더 놓고 작은 방에 이불을 새로 깔아 손녀 방을 내어주고 손녀가 좋아하는 귤을 부엌 탁자에 올려두셨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며칠 딸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선생님은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멈칫하셨지만 두드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나와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물을 마시러 나온 딸이 불 켜진 부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이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하나 더 꺼내 차를 따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 부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참 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무 말 안 해줘서 고마워. 차 선생님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딸은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먹다 한 마디,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며 몇 마디, 또 어느 날은 텔레비전을 보다 갑자기 울었습니다. 차 선생님은 그저 들으셨습니다.
의견도 판단도 해결책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김 교수는 이것을 김치에 빗대고 싶습니다. 김치는 항아리 속에서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이에 익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맛이 달라지고 제대로 익지 못합니다. 잘 익은 김치의 비결은 기다림입니다. 자식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뚜껑을 열고 왜 진작 말 안 했느냐고 묻는 순간 그 아픔은 제대로 익지 못합니다. 내가 뭘 했어?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 말은 더 위험합니다. 아픔 위에 원망까지 얻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사랑하면 충고를 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전합니다. 입을 다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면서 동시에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차 선생님은 그걸 해내신 분입니다. 딸은 지금 다시 일을 시작했고 손녀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딸이 요즘 가끔 묻습니다. 아빠는 이럴 때 어떻게 했어? 차 선생님은 그제야 딸이 물어볼 때만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십니다. 언젠가 김 교수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셨느냐고요. 차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는 됐지요. 그런데 그 100가지를 다 삼켰습니다. 삼키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100마디를 삼키고 그 자리에 차 한 잔을 놓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들어주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손을 놓는 것이고 인정이 눈을 바꾸는 것이고 침묵이 입을 다무는 것이라면 신뢰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틀린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자기 길을 찾아낼 거라고 마음속으로 믿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믿었다가 어긋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69 세종에 사시는 주옥분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 여사님의 아들은 베트남에서 온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주 여사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할 것이고 문화가 다를 것이고 무엇보다 아들이 고생할 것 같았습니다. 반대를 넘어서 결혼식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결혼을 했고 그 뒤로 2해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2해입니다. 주 여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생각을 하셨지만 먼저 전화를 걸지는 못하셨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어느 날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보낸 사람이 며느리였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우젓과 비슷한 베트남 전통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담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 옆에는 종이가 한 장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4글자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받침이 틀린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글씨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은 또박또박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주 여사님은 그 종이를 식탁에 한참 올려두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2해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만 물으셨습니다. 아들이 네 하고 대답했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솔직히 주 여사님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받아들이신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와 마주 앉으면 아직도 어색하고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아들 집에 가십니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는 간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먹을 만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맛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실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1968년에 한 실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놓고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은 특별한 잠재력이 있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실은 아무 근거 없이 제비뽑기로 고른 것이었지요. 그런데 1년 뒤 그 아이들의 성적이 정말로 올랐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말투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대하면 현실이 된다는 뜻이지요. 자식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믿으면 저 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애를 씁니다. 내가 의심하면 저 아이는 의심받는 대로 행동합니다. 노자께서 신부족은 유불신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믿지 못하면 상대도 끝내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자식에게 부모 말을 믿으라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가 먼저 자식을 믿고 있습니까? 자식의 선택을, 자식이 고른 배우자를, 자식이 택한 삶의 방식을요. 믿음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먼저 줘야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 교수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줄 것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김 교수는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따뜻한 사랑과 서늘한 갈등이 늘 함께 삽니다. 이걸 두고 학자들은 세대 간의 양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면 한 사람 안에서 애틋함과 서운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1998년에 이 개념을 정리한 두 학자가 있는데 그 뒤로 수많은 연구가 같은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깊이 아끼면서도 동시에 서로 때문에 불안하고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양쪽 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왕래하는 부모와 자식 2694쌍을 살펴봤더니 그중 절반이 넘는 관계가 갈등도 있고 애틋함도 있는 뒤섞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뒤섞인 관계가 오히려 사이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한 것은 관계가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애틋함과 서운함이 같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무리 믿어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고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란 한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는 믿음을 거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향해 있던 그 믿음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애썼다. 이 말을 자신에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이라는 것은 공기와 같지만 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따뜻해지는 정이 건강한 정이라면 주기만 하고 나 혼자 말라가는 정은 조금 내려놓아야 할 정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랑을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어떤 강은 끝내 건너지 못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강가에 서서 내 발이 젖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김 교수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식을 빼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갑자기 대답하기 어려우시지요. 77 군산에 사시는 홍장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35년을 보내신 분입니다. 퇴직하신 지 12해가 되었고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둘 다 결혼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나쁜 자식들이 아닙니다. 명절에는 오고 생일에는 전화하고 용돈도 붙입니다. 그런데 홍 선생님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을 혼자 드시고 오후에 잠깐 눈을 붙였다. 다시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이면 자식에게 전화를 거십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요. 처음에는 잘 봤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가 짧아졌습니다. 아빠,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이따 할게. 아빠 지금 애 보고 있어. 내일 할게. 내일이라던 전화는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들에게 보낸 문자를 홍 선생님이 우연히 보게 되셨습니다. 오빠, 아빠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무거워지고 있다. 그 5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랑해서 건 전화인데 그 사랑이 무게가 되어 자식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동네 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나이 지긋한 분들이 4-5분 모여 계셨습니다. 처음엔 체조인 줄 아셨는데 가까이 가보니 긴 붓에 물을 묻혀 보도블록에 한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써놓으면 마르고 마르면 또 씁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쓰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구경만 하지 말고 한번 써보시라 하셨지만 홍 선생님은 그냥 웃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공원에 가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붓을 하나 들고 가셨습니다. 35년 동안 연필 대신 스패너를 잡았던 손이라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같이 쓰던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물이니까 괜찮습니다. 마르면 흔적도 안 남습니다. 마르면 흔적도 안 남는다. 김 교수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실패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못 써도 3분이면 사라지고 다시 쓰면 됩니다. 홍 선생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글씨가 나아졌고 2달이 지나자 같이 쓰는 분들과 이름을 알게 되었고 3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면 공원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자식 생각보다 먼저요. 여기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하나 생긴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과 뇌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 1200여 분을 여러 해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같은 기간에 세상을 떠날 위험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900분이 넘는 어르신을 살폈는데 목적이 뚜렷한 분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몇 해 전 또 다른 대학에서는 13,000명이 넘는 어른을 15해 가까이 추적했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뇌가 더 건강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침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이유 하나가 약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 선생님에게 그것은 물 한 붓의 글씨였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홍 선생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치는 무료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엔 물이 아니라 진짜 먹과 붓으로요. 8명으로 시작한 반이 석 달 만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시간 돼. 홍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빠, 지금 수업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홍 선생님은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한 것이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딸이 아들에게 한 말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오빠, 아빠가 요즘 우리보다 바빠. 그 웃음 안에 안도가 담겨 있다는 걸 홍 선생님은 아셨습니다. 홍 선생님이 지금 완전히 행복하시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아닙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여전히 아내 생각이 나고 거실이 너무 조용한 저녁도 있고 가끔은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그 이유가 자식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한테는 이미 늦었다. 일은 넘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라니 그게 되겠느냐고요. 홍 선생님은 77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창한 것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꺼내서 부모가 되기 전 내가 무엇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지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3가지가 바로 떠오르십니까? 만약 한 가지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안에서 너무 오래 살아오셨다는 뜻이니까요. 3가지가 떠오르셨다면 내일 그중 하나를 해보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 시간만큼은 자식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10분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십시오. 벌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 하루 동안 내 마음이 불안한지 허전한지 아니면 의외로 괜찮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것은 자식을 멀리하는 연습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서요. 나무가 한쪽으로만 계속 기울면 줄기가 휘고 뿌리가 약해져 어느 날 바람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똑바로 선 나무는 뿌리가 깊고 줄기가 단단하고 그늘도 넓습니다. 자식에게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먼저 스스로 곧게 서셔야 합니다. 곧게 선다는 건 삶의 무게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김 교수는 이것을 효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하는 효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효도요. 내가 건강하면 자식은 걱정을 덜고 내가 즐거우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나만의 삶을 살고 있으면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로 바라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행복한 부모입니다. 전화할 때마다 외롭다고 하는 부모가 아니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부모입니다. 홍 선생님의 딸이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요즘 붓글씨 선생님이야. 바빠서 나한테 전화도 잘 안 해.
그 말투 안에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자랑,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든든한 선물입니다. 자, 오늘 5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새겨보시죠. 한재원 선생님은 아들의 손을 놓아주셨더니 아들이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정림 여사님은 스스로 그려놓은 딸이 아니라 진짜 딸을 다시 보셨습니다. 인정은 동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차상목 선생님은 100마디를 삼키고 차 한 잔을 내미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합니다. 주옥분 여사님은 삐뚤빼뚤한 4글자를 읽고 2해 만에 전화를 드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채로도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장수 선생님은 자식에게 전화하는 대신 붓을 드셨고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부모가 제 삶을 단단히 살아갈 때 자식들은 그제야 마음을 놓습니다. 5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자식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부모,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모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으셨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 나한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자식과의 관계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늦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했지요. 사람들은 마지막 한 번에 나무가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9번을 찍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주 많이 찍으셨습니다. 그 수고를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김 교수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 교수가 한재원, 오정림, 차상목, 주옥분, 홍장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5분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손을 놓아준 순간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던 밤,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날,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이 순간, 그 이야기를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여기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며시 건네주십시오. 요즘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이웃에게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내가 그분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른 평생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분들이 오늘도 1시간 가까이 앉아 또 하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배우려 하신다는 뜻이고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은 자식에게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오늘도 참 수고했다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꽃이 피어 있거든 잠깐 멈춰 바라보시고 바람이 좋거든 잠시 서서 맞으십시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 곧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는 자식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 다정함을 조금 나누 주십시오. 김 교수는 다음 이야기를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길요.